이야기는 상하이시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방에서 청록색 머리의 장왕선이라는 여자가 갓 태어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기 천천에게 먹고 자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지, 자기가 잠을 설쳐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녀는 모르지만 그 아기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생했고 전생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그는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지만 의식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파란색 게임 같은 상태 화면이 나타나 그를 33세의 린지천으로 식별하고 생물학적 수준은 일반 티어 1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는 특별한 치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후 3개월 된 린지천은 부모인 장완첸과 리넨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 침대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기가 신체적으로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언급하며 강력한 유전자 융합체나 적어도 사이보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안 린지천은 발길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만 번발길질을 했다고 알리며 그에게 생물학적 속성 사용 및 발전을 부여합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훈련하는 신체 부위가 탄소 기반 한도 내에서 무한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체와 사이보그에 대해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궁금해하며 슈퍼히어로를 상상합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린지치는 앉아서 기어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님을 자신의 비정상적으로 빠른 발달로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밤에만 훈련합니다. 그가 기어다닐 때마다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합니다. 한 달 후 생후 5개월 만에 그는 걷는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는 마침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게 부모님 앞에서 앉아서 기어다닐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돌연변이 야수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유전자 융합체와 사이보그가 힘을 합쳐 그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린지치는 이 세상이 그의 옛 세상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이 지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끔찍한 생물인 돌연변이 야수를 탄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 인류는 두 가지 길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승천으로 인간이 기술로 몸을 개조하여 강력한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으로 인간이 돌연변이 야수와 유전자를 융합하여 자신의 힘으로 괴물과 싸우는 유전자 융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환생한 린지천은 위험을 깨닫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성장하고 몸을 낮추면서 능력을 진화시키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립니다. 장완씨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시멍, 즉 새로운 옆집 이웃을 맞이합니다. 시멍은 남편 선제네와 인형을 껴안고 있는 어린 딸 션싱안을 포함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린지천은 보라색 머리의 어린 소녀를 바라봅니다. 그는 선싱안을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첫 번째 친구로 인정하고 그들의 운명이 언젠가 굳게 묶일 것이라고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고 린지천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생후 7개월 만에 사용 및 고급 스킬 덕분에 그는 달리기, 점프, 기본적인 언어를 혼잣말로 구사하는 것을 마스터하여 각 활동에 대한 능력치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생후 8개월이 되자 그의 훈련은 아기 침대에서 잇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없을 때만 조심스럽게 연습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어머니 장완씨는 발코니로 걸어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잇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빕니다. 그러나 랩소설 작가인 그녀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으로 치부합니다. 린지치는 즉시 잠자는 척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며칠 후 그에게 목욕을 시키는 동안 장광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녀는 남편 리넨성을 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가 서둘러 달려오자 그녀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에게 복근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리넨성은 깜짝 놀랍니다. 그는 흥분하며 아들이 강력한 유전자 융합체나 사이보그로서 밝은 미래를 가진 100만 분의 1의 천재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천재 이야기에 린지천은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부모님이 랩소설 작가라는 사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닫습니다. 린지천은 이 돌연변이 된 지구에서 그가 유일한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무술 가문 출신의 2살짜리가 한 손으로 2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다는 뉴스 보도를 시청합니다. 장왕사는 아들을 가까이 끌어안고 그녀의 천천도 똑같이 대단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린지천은 어머니의 자신감에 감동하고 2살이 되면 자신도 20kg을 들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린지천이 2살이 되었을 때 그의 훈련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힘을 키우면서 몸을 낮추고
보관실에서 한 손으로 20kg짜리 무게를 쉽게 들어올립니다. 그의 세션은 어머니가 하난, 즉 션칭안의 애칭이 놀러왔다고 부르자 중단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무게를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는 문을 열고 션칭안이 이제 2살이 되어 그에게 타르트를 내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린즈사는 정신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관습적으로 놀지 않는다고 속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유아인 반면 그는 매 순간 훈련합니다. 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독특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붙어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운동을 위한 완벽한 맞춤형 크기의 가중 조끼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는 따뜻한 축축함을 느끼고 하나니 다시 그에게 오줌을 쌌다고 외칠 때 생각납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3세 때 린지친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한 손으로 4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그는 4세 천재가 30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이미 더 강하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의 생물학적 수준을 일반 티어 1로 표시합니다. 그는 티어 2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바깥 세상은 수인과 사이보그가 있는 멋진 미래 도시 풍경으로 그는 그들이 그가 들었던 유전자 융합체와 사이보그라고 추정합니다. 어머니와 이웃인 시멍과 션칭안과 동행하여 그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은 그가 전자기기를 사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이 그의 최고의 정보원입니다. 도서관에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어린이 코너로 안내하지만 린지천은 걱정하는 션칭안이 따라오는 가운데 고급 백과사전으로 향합니다. 어머니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봅니다. 시멍은 그가 왜 이 책들을 좋아하는지 묻고 장완씨는 그의 천재 유전자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션칭안이 그에게 쿠키를 건네는 동안 린지천은 독서에 몰두합니다. 책을 통해 그는 모든 생명이 일반, 고급, 희귀, 에픽, 전설, 신화의 6가지 생물학적 수준으로 분류되며 각 수준은 9개의 티어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 티어 1이며 더 높은 수준의 존재에 비해 개미만큼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지식은 린지천에게 불을 붙입니다. 그는 자신의 커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그의 시스템은 새로운 퀘스트를 알려줍니다. 1억자를 읽으면 지혜의 천상뿌리로 보상받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모두 훈련하게 되어 신이 난 그는 수락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린지천은 신체 훈련과 탐욕스러운 독서 사이에서 시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4살 때 그와 션칭안은 장메이 선생님과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갑니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직후 그는 일반 2단계로 돌파합니다. 그의 신체적 기량은 엄청납니다. 한 손으로 80kg의 무게를 들고 1.2m를 높이 뛰고 100m를 11초 이내에 달릴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고사하고 성인에게도 뛰어난 능력치입니다. 어느 날 그는 아이들이 울고 있는 션칭안을 둘러싸고 침대나 적시는 아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극적으로 불량배들의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노려보며 무시무시한 위협을 가합니다. 누구든 하난을 다시 괴롭히면 매일 그들의 침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유치하지만 위협적인 위협이 효과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유치원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션칭안은 존경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그를 바라봅니다. 이 행동으로 새로운 업적, 유치원 꼬마 왕 타이틀과 새로운 일련의 퀘스트가 잠금 해제됩니다. 그는 여러 퀘스트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반년 후 그는 독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1억자를 읽은 그는 완벽한 주사 기억력과 최고의 인간 학습 능력을 부여하는 천상의 지혜의 뿌리를 받습니다. 시간은 흘러스너와 션칭안은 거의 7살이 되어 유치원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휴가 중에도 린지천은 쉬지 않고 이 제200kg의 거대한 바벨로 훈련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휴가 동안 그의 능력은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2m 이상 높이 뛰어넘을 수 있었고 100m 대시에서 7.98초의 기록으로 8초 장벽을 깼습니다. 그의 정신은 그의 새로운 속성에 의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선사인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급 과목을 독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업 경쟁은 쉬웠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타이틀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학업대회에서 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신싱한에게 개인 교습을 해주곤 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은 아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그녀의 성적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후 그녀는 린즈산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반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퀘스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학교 스포츠 대회에도 참가하여 모든 기록을 깼습니다. 그의 학교 생활이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한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은 길고 은빛 푸른 머리를 가진 바이수이라는 소녀인 새로운 학생을 소개했습니다. 린즈천은 즉시 그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문간에 서 있을 때 그는 평범한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희미하고 특이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 바이수가 자리를 찾아 걸어갈 때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봅니다. 션싱아는 린즈천에게 몸을 기울여 사오천이라고 부르며 바이수의 머리카락이 겨울 눈송이처럼 얼마나 예쁜지 속삭입니다. 그러나 린즈천은 미학에 대해 이야기할 기분이 아닙니다. 바이수가 그의 근처에 앉을 때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하고 인간이 아닌 기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전자 융합자이거나 그 후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바이수는 수수께끼로 판명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책상에 머리를 묻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심지어 그녀가 자는 동안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이 바뀌지 않자 그들은 흥미를 잃고 교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각은 한 달이 넘도록 깨지지 않습니다. 기괴한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이수는 점성의 흰 액체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질은 악취가 나고 그녀의 옷과 다리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혐오감을 느끼며 끔찍한 냄새에 대해 불평합니다. 심술궂은 사람이 그 액체에 대해 상스러운 발언을 하고 나서 그녀를 씻어내겠다며 물병을 그녀의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굴욕감을 느끼고 흠뻑 젖은 바이수는 책상에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흐느끼며 어깨를 떨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들은 그녀의 고통에 잔인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책상에서 지켜보던 션칭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린즈천에게 돌아서서 불쌍한 바이수를 도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린즈천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바이수가 위험하다고 감지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돕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가 불량배들에게 걸어갈 때 그는 자신의 평가를 재평가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소녀일 뿐이며 그는 개입해야 합니다. 린즈천은 주동자에게 걸어가서 멱살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관춘.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 소년에게 바이수의 책상에서 물을 닦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관춘은 겁에 질려 즉시 닦아내겠다고 더듬거립니다. 다른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압니다. 린즈천은 학업과 싸움 모두에 능숙한 것으로 학교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심지어 6학년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수능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재빨리 휴지를 집어들고 엉망진창을 치웁니다. 책상이 깨끗해지자 린즈신의 시선이 무리를 훑습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즉시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명령합니다. 불량배들은 땀을 흘리고 겁에 질려 재빨리 따릅니다. 그들은 그녀의 책상 앞에 줄을 서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불량배들이 사라지자 바이수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린즈천과 션칭안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션칭안은 바이수의 어깨에 위로하는 손을 얹고 반 친구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부터 션칭안은 조용한 흰머리 소녀와 친구가 되는 것을 그녀의 사명으로 삼아 항상 린즈천을 끌고 다닙니다. 세 사람은 함께 자유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션칭안은 특히 친절하며 항상 바이수에게 가장 맛있는 간식을 먼저 나누어 줍니다. 이러한 순간 중 하나 동안 션칭안이 그녀에게 간식을 제공하자 바이수는 망설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들이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하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션칭안이 단호하게 꿈이 아니라고 말하자 바이세는 놀라서 쳐다봅니다. 션칭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어떤 기분인지 안다며 절대 싫어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이세이가 원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약간 짜증이 난 린즈치를 약속에 끌어들입니다. 감격한 바이세이는 션싱안을 꽉 껴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친절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마음을 추스른 후 그녀는 답례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짐승 이빨 한 쌍이 달린 목걸이를 내밀며 어머니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며 우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칭안은 열정적으로 동의하고 새 아이는 석양이 질 때 학교 운동장에 함께 서서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이라고 즐겁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새로운 우정이 굳건해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션싱안은 바이세이가 학교에서 전학 갔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린즈치는 그녀가 퇴학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봤다고 밝히며 그것을 확인해줍니다. 그는 교장실 문에서 지켜보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는 바이세이가 교장과 사이보그 팔을 가진 크고 이압적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장은 그 남자에게 바이세이의 서류가 완료되었고 그녀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 만남은 바이즈첸의 정체가 단순하지 않다는 린즈치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바이즈첸을 다시는 보지 못했고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얼마 후 린즈치는 집에서 어머니 장광신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오랜 타이핑 작업 후 마사지가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린즈치는 천상의 지혜의 뿌리 덕분에 전문 마사지 기술을 배웠고 그 유용성에 놀랐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조용한 저녁은 주요 뉴스 보도로 중단됩니다. 그것은 교토 신동의 또 다른 놀라운 업적을 특징으로 합니다. 겨우 10살의 나이에 그 소녀는 성공적으로 기괴한 짐승 유전자와 융합되었고 이제 한 손으로 500kg 바위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린즈치는 그 소년을 알아보고 그의 라이벌이 이미 유전자 융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 린앤성은 교토 신동이 항상 TV에 나온다고 불평하며 그를 인플루언서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토론합니다. 린앤성은 그 소년이 천년된 무술 가문 출신이므로 첨단 유전자 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장왕씨는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 가족에게 가족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반박하며 그의 아내로부터 비꼬는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부모님이 다투는 동안 린즈키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융합 전에 그 신동이 100kg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을 회상합니다. 이제 그는 50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 이는 5배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린즈키는 겨우 8살인데도 유전자 융합 없이 이미 한 손으로 300kg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신에 찬 주먹질로 결론 내립니다. 그의 자신감은 치솟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는 그에게 진정한 공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속보에서는 이웃나라의 도시가 대규모 폭발로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상에 근거하여 공격은 거대한 기괴한 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화면은 폐허에서 떼를 지어 다니는 끔찍한 쥐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거대한 턱으로 포착한 다음 잔인하게 잡아먹습니다. 뉴스 보도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기괴한 쥐 공격에 책임이 있으며 그림자 속에서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기자회견에서 파괴된 사쿠라 국가의 관리는 이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괴한 짐승을 섬기는 상인들로 구성된 반인간 조직이라고 설명하며 국제 원조를 간청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린즈치는 그 컬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괴한 짐승을 섬기는 상인들의 반인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나라에서 태어나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의 생각은 밖에서 들리는 굉음으로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젖히고 밤하늘을 나는 중무장한 사이보그 편대를 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많이 배치되는지 궁금해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린즈치는 션칭안을 기다리고 그녀는 달려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이슈에이가 그들에게 준 짐승 이빨 목걸이가 이제 션칭안이 착용하고 있으며 밝은 파란색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송곳니가 기괴한 짐승의 것이며 그녀에게서 감지한 희미한 비인간적 기운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그 빛은 나타난 만큼 빠르게 사라지고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이보그와 송곳니의 반응 사이에서 린즈치는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느낍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긴 붉은 머리에 눈에 띄는 여인이 가로등에 기대어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그들이 형제 자매인지 묻기 위해 그들 앞에 나섭니다. 션칭은 그들이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바로잡아줍니다. 그 여인은 어린 시절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련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사악하게 변합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눈을 빛내며 그들이 혼자 학교에 가는지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션싱안이 대답하기 시작하자 린지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끊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고 가며 늦을 것이라고 말하며 신비한 여인을 뒤에 남겨둡니다. 안전한 거리에 이르자 그는 션칭안을 부드럽게 꾸짖으며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과 후 린즈치는 그들을 버려진 골목길로 안내합니다. 션칭안은 긴장하며 얼마나 으스스한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린즈치는 그 지역이 철거 예정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산책은 익숙한 목소리에 의해 중단됩니다. 아침에 만났던 붉은 머리 여인이 나타나 드디어 학교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션이라는 이름의 덩치 큰 근육질 남자가 그녀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션에게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린즈치는 놀랍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 여인은 달콤한 목소리로 그들을 더 가까이 유인하려고 노력하며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녀의 공범자인 션은 초조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 말하고 아이들을 기절시켜서 끝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말 없이 션은 천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서둘러 현금으로 팔겠다고 소리칩니다. 다가오자 린즈치는 센싱안을 밀어내고 그를 마주할 태세를 갖췄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그의 주먹은 션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큰 남자를 그 자리에 멈춰 세운다. 엄청난 힘의 션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골목 아래로 날아간다. 빨간 머리 여자는 초등학생이 어른 남자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본다. 바닥에 쓰러진 션은 피를 토하며 멍해진다. 션이 쓰러지자 린즈치는 빨간 머리 여자에게로 향한다. 여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주먹이 여자 배에 꽂히고 이어서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 여자를 기절시킨다. 납치범들을 굴복시킨 채 서 있는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는 근처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험악한 의도를 드러낸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에 카메라도 없으니 그들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의 초인적인 힘이 드러나 조용히 지내면서 더 강해지려는 계획이 망가질 것이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땅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강력한 지진이 골목을 뒤흔들며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다. 잠시 후 거대한 발톱이 달린 손이 근처 건물 벽을 부수고 나온다. 먼지와 잔해 속에서 괴물 같은 거대한 변종 쥐가 나타나 그들 위로 우뚝 솟아있다. 그 짐승은 아이들은 무시하고 의식을 잃은 여자 위로 몸을 숙이더니 여자를 잡아먹는 대신 발톱을 휘둘러 목을 베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쥐는 여자의 잘린 머리를 집어들고 센칭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이염을 감지한 린즈치는 겁에 질린 센칭안을 팔에 안아든다. 그는 그녀에게 거대한 변종 쥐라고 말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안고 달아난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붉은색과 금색 섬광이 하늘을 가로지른다. 금발머리에 토끼기 모양의 헬멧을 쓴 여성 사이보그가 골목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쥐 옆을 스쳐 지나간다. 린자이컨의 어깨 너머로 센칭하는 사이보그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지 외친다. 사이보그는 괴물 뒤에 우아하게 착지한다. 쥐를 마주한 여성 사이보그는 공격을 준비한다. 그녀의 건틀릿이 빛나고 무기를 충전하며 마치 연기를 발사하겠다고 알린다. 그녀는 괴물에게 발사체를 쏘아 골목을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 린즈치는 폭발로부터 센칭안을 보호한다. 변종쥐는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마치 연기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기회를 엿본 사이보그는 앞으로 돌진하여 약해진 짐승을 맹렬한 공격으로 마무리한다. 나중에 린지키는 집에서 그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본다. 그는 싸움을 분석하고 사이보그의 파워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사이보그가 먼저 쥐를 약화시켜야 했고 쥐를 죽이는데 7분이 걸렸다고 추론한다. 그는 거대한 변종 쥐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며 그들이 10m 이상 자랄 수 있고 일반 5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강한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 아무런 상처 없이 탈출한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세상의 위험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을 늘리기로 결심한다. 나중에 그는 훈련 공간에서 무거운 바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시스템은 그에게 포인트를 보상한다. 변종 쥐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삶은 계속된다. 곧 그와 션싱아는 큰 케이크를 놓고 양가 가족들과 함께 9번째 생일을 축하한다. 소원을 빈 후 그들은 선물을 교환한다. 천상의 지혜의 근원 덕분에 린즈치는 하룻밤 만에 조각하는 법을 독학하여 센칭안을 위해 정교한 나무 비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머리에 꽂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친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곧 린즈친과 센칭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다. 그들이 떠나자 그의 시스템은 9년간의 의무 교육 업적을 달성하여 유치원 꼬마 왕과 초등학교 최고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고 알린다. 그는 다음으로 중학교 지배자 타이틀을 얻을 생각에 흥분하고 이 타이틀은 적자 생존 속성을 부여할 것이다. 방학 동안 그는 고강도 훈련 계획을 고수한다. 그의 훈련에는 등에 거대한 바위를 얹고 푸시업 1000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엄청난 능력치 향상을 얻는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학교가 시작되기 직전 10km 달리기를 마친 후 그의 시스템은 그의 생물학적 레벨이 일반 3단계로 돌파했다고 알린다. 그의 신체 능력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는 이제 한 손으로 700kg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직 점프는 4m이며 100m 달리기를 6초에 주파할 수 있다. 그의 힘이 커짐에 따라 그는 교토 신동이 어떤 레벨에 도달했을지 궁금해한다. 공교롭게도 학교가 시작되기 전날 밤 TV에서 뉴스 보도가 나온다. 이 보도는 이 제14세가 된 신동이 거대한 개미 유전자와 융합하여 한 손으로 2000kg 합금 블록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밝힌다. 린지체는 거대한 개미 유전자가 힘을 4에서 8배 증가시키므로 유전자 강화 없이 신동의 실제 들어올리기 무게는 약 500kg에 불과하다고 계산한다. 이것은 린즈친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앞으로 유전자 융합으로 얼마나 강력해질지 상상하며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중학교가 시작된다. 그가 도시 최고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최고의 중학교들이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했다. 그는 상하이 중학교에 초대를 수락했지만 센칭안이 그의 반에 있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만 그랬다. 등록하는 동안 그들은 교장과 그들의 새로운 담임 교사의 환영을 받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지 표현한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변명을 하고 센칭안과 함께 떠난다. 그가 상하이 중학교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학교의 훌륭한 운동시설 때문이었다. 그들은 수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학교 코트에서 배드민턴을 칠 계획이었다. 코트에서 흥분한 센싱아는 린즈친에게 4-5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요란하게 서브를 넣으며 요정 커브볼이라고 외친다. 린즈친은 셔틀콕을 공중에서 쉽게 잡지만 그들의 게임은 방해를 받는다. 밑학년 학생들이 다가오고 뒤로 쓴 모자를 쓴 그들의 리더가 셔틀콕을 낚아채며 코트가 예약되었다고 알린다. 그의 친구들은 센싱안에게 남아서 그들과 스파링을 하라고 조롱하듯 제안했다. 센싱안은 물러서지 않고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이 먼저 왔다고 말한다. 린즈치는 그들이 센칭안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보고 차가운 표정으로 끼어든다. 그는 그들에게 그녀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고 선착순 규칙을 상기시킨다. 리더는 비웃으며 오만하게 자신이 코트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한다. 리더는 셔틀콕을 쥐고 위로 던지지만 그가 서브를 넣기 전에 린즈친이 움직인다. 그는 이제부터 그의 규칙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한다. 힘을 쏟아 그는 뛰어올라 엄청난 힘으로 셔틀콕을 강타한다. 셔틀콕은 코트를 가로질러 하얀 섬광처럼 날아간다. 너무 빨라서 리더는 반응할 틈도 거의 없다. 충격에 라켓이 부서지고 모자가 날아간다. 선배들은 충격에 휩싸여 땀을 흘리고 몸을 떨었다. 린츠산이 인간인지 유전자 융합자인지 궁금해한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보스의 머리가 날아갔을 거라고 공포에 질려 말한다. 완전히 겁먹은 선배들은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인다. 린츠천에게 규칙을 이해했고 즉시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황급히 후퇴한다. 사건 소문이 퍼져서인지 아무도 감히 린츠천이나 센칭안을 괴롭히지 않았다. 더 크고 시설이 좋다는 점만 빼면 새로운 학교 생활은 이전과 거의 같았다.
학업적으로 린쯔천은 이미 중학교 과정을 오래전에 마쳐 훨씬 앞서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운동 후 천상의 지혜의 뿌리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요리, 사진, 운전, 수영 및 다양한 스포츠를 빠르게 섭렵했다.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얻기 위해 그는 모든 과목에서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대표로 전국 대회에 참가했다. 트로피 상 가운데 서 있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모든 대회에서 1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 학기가 지나도 칭호는 여전히 잠금 해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많은 팬걸들을 얻어 책상에 연애 편지가 수북이 쌓였다. 그는 무시했다. 센칭안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는 다가오는 학교 체육대회에 집중했다. 그는 완전히 지배하면 마침내 칭호를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축제를 위해 그는 힘, 점프, 속도를 상징하는 투포환, 높이뛰기, 단거리 경주 세 종목에만 참가했다. 투포환에서 놀라운 201m 던지기를 달성했다. 너무 초인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자제했지만 여전히 모든 종목에서 쉽게 1위를 차지했다. 센싱안과 함께 금메달을 감상하며 앉아있을 때 그의 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업적이 다른 모든 학생들을 훨씬 능가했기 때문에 중학교 지배자 칭호를 잠금 해제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나타났다. 3개의 학년기 칭호를 모두 잠금 해제하여 9년 의무 교육 업적을 완료했으며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적자 생존을 획득했다. 힘이 그를 통해 흐르면서 그는 마침내 칭호가 잠금 해제되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깨달았다. 린쯔천과 센칭안이 학교를 떠나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적자 생존 속성을 고려한다. 이 능력은 포식자가 다른 생물의 생명 에센스를 먹어 진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센칭안이 기다리라고 부를 때까지 생명 에센스가 무엇인지 생각에 잠겨 궁금해한다. 현실로 돌아와 아이디어를 얻는다. 센칭안에게 짐승 송곳니 목걸이를 빌려도 되는지 묻는다. 그녀는 동의하고 그에게 건네준다. 손가락이 송곳니에 닿는 순간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 시면 거대 나비의 생명 에센스를 미량 섭취하여 1% 진행률로 새로운 가이드북을 잠금 해제했다고 알려준다. 날개에 눈이 달린 거대한 검은 나비의 스펙트럼 이미지가 그 주위에 나타난다. 그는 송곳니가 나비의 이빨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날 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시면 거대 나비를 온라인에서 검색한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가 없다. 그는 이국적인 짐승을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바이새가 그들에게 한 쌍의 송곳니를 줬다는 것을 기억한다. 가방을 뒤져 두 번째 이빨을 찾는다. 두 번째 송곳니를 들고 다시 한번 힘을 흡수한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은 그가 두 번째 생명 에센스를 섭취했지만 가이드북 진행률은 2%로만 증가한다고 확인한다. 그는 송곳니를 실망하며 바라보며 그 안에 남아있는 생명 에센스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시면 거대 나비의 완전한 힘을 잠금 해제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다음날 방과 후 훈련을 강화하고 모든 변종 짐승으로부터 빠른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린쯔천은 매일 센싱안을 학교에 자전거로 데려다주고 데려온다. 학교 운동장을 떠나자 한 남자가 그에게 말을 건다. 트랙슈트를 입은 남자는 쯔천을 멈추고 자신을 학교 무술팀의 궈 코치라고 소개한다. 그는 린쯔천의 체육대회 활약이 학교 역사상 최고였다고 칭찬한다. 궈 코치는 큰 열정으로 그에게 정식으로 팀에 합류하라고 초대하며 그의 운동 재능이 학업 능력을 능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린쯔천에게 승낙하라고 촉구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팀에 대해 배울 시간도 제공한다. 궈 코치는 너무 빠르고 열정적으로 말해서 린쯔천은 거절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타고 떠나자 코치는 무술팀이 체육관 시실에 있고 다음날 방문할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해가 지면서 린제치는 방으로 돌아와 새로운 능력을 시험할 준비를 한다. 그는 손뼉을 쳐서 바퀴벌레와 모기를 잡아 죽인다. 죽은 곤충을 살펴보려고 손을 펴지만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그렇게 작고 평범한 생물을 죽이는 것으로는 기술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강력하거나 이국적인 짐승만이 그의 진화를 위해 섭취할 수 있는 충분한 생명 에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한다. 그의 새로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린쯔천은 짐승 고기를 파는 슈퍼마켓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센칭안을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향한다. 그들은 곧 대형 다층 슈퍼마켓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 통로를 걷다가 린쯔천은 짐승 고기가 많이 있지만 모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고기를 만지지 않고는 자신의 이론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정육점 주인이 갓 자른 짐승고기를 광고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포장되지 않은 신선한 짐승고기, 먹어도 안전하다고 적힌 간판이 있는 카운터를 발견하고 정육점 주인이 큰 고기 덩어리를 자르고 있다. 혼란스러워하는 성싱한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고기를 보러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고 싶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카운터로 달려간다. 그는 손을 뻗어 갓 자른 짐승고기 조각에 손을 얹는다. 그가 접촉하는 순간 강력한 보라색 에너지 파동이 그에게 흘러들어온다. 생각했던 대로 짐승고기에는 강한 생명 에센스 파동이 들어있다. 그는 흥분하여 주먹을 꽉 쥐고 얼굴에는 활짝 웃음이 피어난다. 센칭하는 어리둥절하며 그가 왜 고기를 만지는 것만으로 그렇게 흥분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고기 느낌이 어떤지 묻는다. 침착하게 행동하려 린츠사는 어리둥절해하는 센칭한에게 고기가 평소보다 더 신선하다고 말하며 만져보고 싶은지 묻는다. 그녀는 손을 마구 흔들며 거절하며 그가 둘 다 만지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한 린츠사는 집에서 먹어보기 위해 짐승고기를 사기로 결정하고 성싱한을 놀라게 한다. 그는 짐승고기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반응에 놀라지 않는다. 가장 저렴한 선택인 유령 그림자 오징어도 한 근당 거의 1000엔이다. 오징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포장재를 집어든다. 성칭하는 가격에 질색하며 너무 비싸다며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한다. 린츠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가 이미 두 가족 모두를 위해 많이 사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지어낸다. 회상 장면에서 그의 어머니 장왕사는 기꺼이 잔치를 요리하는 데 동의한다. 속으로 린츠키는 나눔도 계획의 일부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직접 흡수가 고기를 상하게 할까 봐 섭취를 통해 생명력을 흡수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계산대에서 그는 귀신 그림자 오징어 3팩을 무려 29.94위안에 산다. 여성 계산원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들이 떠날 때 린츠처는 고기가 얼마나 비쌌는지 생각하며 언제 다시 살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쇼핑을 마치고 나니 밤 9시가 넘었다. 최근 도시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안전을 위해 곧장 집으로 향하기로 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린츠처는 실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바구니 안에 있는 고기 포장지에 몰래 손을 얹는다. 그는 즉시 익숙한 보라색 에너지의 급증을 느낀다. 그의 시스템은 귀신 그림자 오징어의 생명력 흔적을 삼켰음을 확인한다. 생물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북이 잠금 해제되지만 그의 진행률은 0.1%에 불과하다. 섬뜩한 다한 오징어의 스펙트럼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나타난다. 그들이 조용한 거리를 자전거로 지나갈 때 그는 몇 가지 암산을 한다. 그는 소량의 고기를 삼키는 것만으로는 힘의 일부만 잠금 해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가이드북에서 100%에 도달하려면 100진을 삼켜야 하며 이는 무려 10만 위안이 든다고 추정한다. 그는 오징어의 특별한 능력이 물에 녹아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기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의 과정은 분명하다. 그는 가족에게 그만큼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막대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고기를 산 두 번째 이유, 즉 생명력을 흡수하면 고기가 상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포장지를 흘끗 본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고기는 완벽하게 신선해 보인다. 그는 본질을 흡수해도 고기가 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씩 웃는다. 그가 계속해서 힘을 흡수함에 따라 오징어의 진행률 표시줄이 3%까지 올라간다. 성싱한이 경고를 외치자 그의 집중력이 깨진다. 그는 급제동을 걸어 자전거 도로에 있는 한 쌍의 사람들로부터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사과한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꾸짖고 차선이 그렇게 붐비는지 궁금해한다. 선칭한이 앞을 가리킨다. 그들은 긴장된 대치를 본다. 근육질의 붉은 머리 남자가 칼로 여자를 인질로 잡고 있다. 선칭한은 공포에 질려 인질이 그들의 선생님인 차오메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 남자는 군중에게 위협을 외친다. 그 지역은 확성기를 통해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경찰서장은 아빙이라는 경찰관을 제지하며 함부로 쏘지 말라고 한다. 서장은 목표물이 인질에게 너무 가까이 있고 인질을 방패로 사용하고 있어 깔끔한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찰관은 수면가스를 제안하지만 서장은 효과를 보기 전에 용의자를 자극할까봐 거부한다. 경찰이 망설이는 동안 린츠치는 행동하기로 한다. 그는 바닥에서 작은 돌을 몰래 집어 엄청난 속도와 정확도로 튕긴다.
돌은 아빙 경찰관의 총을 강타하여 오발하게 만든다. 빗나간 총알은 인질범의 손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리고 차오메이 선생님을 풀어준다. 기회를 틈타 경찰서장은 팀에게 진입하라고 외친다. 경찰관들은 돌진하여 재빨리 무장 해제된 용의자를 체포하고 여성 경찰관은 겁에 질렸지만 다치지 않은 차오메이 선생님을 위로한다. 상황이 통제되자 린쯔천은 조용히 자전거에 다시 올라탄다. 선칭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돌을 던졌는지 묻는다. 그는 빨리 떠나서 나중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조용히 시키고 그들은 페달을 밟는다. 그들이 막 떠나려 할 때 한 목소리가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한다. 경찰서장은 린쯔친이 돌을 던진 사람이었는지 물으며 외친다. 잡힐까봐 당황한 린쯔친은 초조한 미소로 모든 것을 재빨리 부인한다. 서장은 그들이 페달을 밟아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누군가가 선행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용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혼잣말을 한다. 보상이라는 단어가 즉시 린쯔천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돈이 필요한 그는 급제동을 걸고 멈춰서서 서장에게 달려간다. 그는 수줍게 부인을 철회하고 돌을 던졌다고 인정하며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장은 그에게 경찰서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한다. 가족에게 알린 후 린쯔천과 첸싱하는 경찰서로 향할 준비를 한다. 그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찬 용의자를 데려갈 때 뭔가 끔찍하게 잘못된다. 용의자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한다. 경찰은 그가 이단자이며 그들의 눈앞에서 거대한 흉악한 쥐로 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포로 깨닫는다. 괴물은 수갑을 풀고 날뛰며 경찰관들에게 거대한 발톱을 휘두른다. 경찰서장은 무전기로 모든 부대에 사격하되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경찰관들은 무기를 쏟아내지만 총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단자가 쥐왕 유전자와 융합되어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다급한 보고가 들어온다. 위험을 깨달은 린자이티아는 사과하고 그들 모두를 잡아당겨 도망치라고 촉구한다. 그는 괴물이 그들을 쫓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빨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도망칠 때 새로운 인물이 보라색 오라 속에서 하늘에서 빠르게 내려온다. 매끄러운 미래형 갑옷을 입은 여성 사이보그다. 그녀는 거대한 쥐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하여 뒤로 비틀거리게 한다. 공중에 떠있는 사이보그, 짧은 짙은 보라색 머리를 가진 여자는 가슴에 레이저 캐논을 장전하기 시작한다. 발사 명령과 함께 그녀는 돌연변이 쥐를 삼키는 거대한 파괴적인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한다. 그 생물은 완전히 분해되어 그을린 잔해만 남게 되자 고통에 몸부림친다. 린쯔천은 사이보그의 엄청난 힘에 놀라워하며 지켜본다. 위협이 사라지자 차오메이 선생님과 선칭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린쯔천은 사이보그의 폭발이 자전거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거액의 손실을 막았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갖는다. 긴장이 가라앉자 그는 갑자기 깨닫는다. 그는 자전거 바구니를 들여다보고 비싼 귀신 그림자 오징어 고기가 상에 악취를 풍기는 것을 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초기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생명력을 흡수하면 고기가 상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흐느적거리는 촉수를 들고 그는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싸움과 이제 죽은 이단자를 탓하기로 한다. 과장된 쇼를 하며 그는 상한 촉수를 내던지며 이단자와 사이보그의 공격 때문에 고기가 구워졌다고 크게 탓한다. 차오메이 선생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위로한다. 집에 갈 계획이지만 대장의 요청으로 보안팀과 함께 역으로 향하게 된다. 그들은 이단자들의 유해와 같은 벤에 실려 옮겨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레이저 폭발 후 남은 것은 들것에 있는 그을린 살덩이 더미뿐이었고 냄새가 너무 심했다. 그가 냄새나는 벤에 앉아있자 또 다른 생각이 린지컨의 머리를 스친다. 그는 백설이 준 짐승의 이빨이 짐승이 죽은 지 한참 후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새로운 가능성이 그에게 떠오른다. 이 시체에도 생명력이 남아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시체의 쥐왕 유전자를 자신이 먹을 수 있을까? 경찰밴에 앉아 린제시는 이단자의 그을린 시체에서 쥐왕 유전자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는 몰래 유해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가 접촉하는 순간 그는 강력한 붉은 에너지의 파동을 느낀다. 그의 시스템은 그가 거대 돌연변이 쥐의 생명력의 흔적을 삼켜 5% 진행률로 가이드북을 해제했음을 확인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흡수했는지에 충격을 받고 원천의 신선도가 그가 얻을 수 있는 생명력의 양과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호송관인 아빙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한다. 린지천은 재빨리 스트레칭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에 공안국에서 그는 아빙은 속이기 쉬웠지만 보안대장은 더 날카롭다는 것을 안다. 대장은 린지천에게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다고 알리지만 그를 더 심각하게 신문한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와 열악한 조명 속에서 중학생이 이단자의 칼을 든 손을 그렇게 정확하게 돌로 맞힐 수 있었는지 묻는다. 린지천은 자주 오른손을 훈련하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린다. 이상한 답변에 대장은 할 말을 잃는다. 선칭하니 이모가 왔다고 외치자 그들의 대화는 중단된다. 린지천은 부모님이 역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의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달려간다.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괜찮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며 그가 괜찮고 심지어 용감한 행동에 대한 보상도 받았다고 말한다. 그를 가까이 안으며 그의 어머니는 다음에 위험이 있으면 안전한 곳에 먼저 숨겠다고 약속하게 한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린지천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한다. 그들이 떠날 때 린지천은 어머니에게 항상 자신을 먼저 보호하겠다고 안심시킨다. 경찰대장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며 여전히 그 소년의 이상한 능력에 대해 생각한다. 나가는 길에 린지천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2명의 여성 경찰관을 지나친다. 한 명은 변태들이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의 동료는 이단자가 광이안 대학의 인문학 학생으로 쥐신 숭배에 세뇌되었다고 밝힌다. 첫 번째 경찰관은 그 숭배를 저주하지만 두 번째 경찰관은 그들은 근본 원인인 자칭 쥐왕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름은 즉시 린자이킨의 주의를 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즉시 휴대전화로 쥐신 숭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찾고 숭배의 주요 기지는 상하이시에 있으며 대부분의 구성원은 사회 불황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쥐왕이 더 높은 생명체로 진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추종자들에게 진화 물질을 모으도록 강요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정보를 밝혀낸다. 이것은 그를 오싹하게 만드는 질문으로 이끈다. 변종 짐승인 쥐왕이 이미 지각을 발달시켰을까? 그의 생각은 창밖을 내다보며 길가에 고양이 크기의 거대한 쥐를 보았을 때 중단된다. 잠시 동안 그는 그것이 쥐왕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남쪽에서는 고양이 크기의 쥐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하며 그 생각을 재빨리 묵살한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는 성칭한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깨닫는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고 그녀가 불편하게 몸을 비틀며 무릎을 꼭 붙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즉시 이해한다. 그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거나 깜짝 놀랄 때마다 방광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녀에게는 당황스럽지만 린지천은 항상 이 특이한 반응이 그녀 안에 숨겨진 잠재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린지천의 어머니인 장왕씨는 거의 3,000위안 상당의 짐승 고기가 사라진 것에 충격을 받는다. 린지천은 재빨리 변명을 생각하며 비상사태 중에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음에 틀림없다고 수줍게 주장한다. 그의 어머니는 즉시 그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고기는 있고 그가 다치지 않은 것이 전부라고 말한다. 린지천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속여서 기뻐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리넨성은 더 완고하다. 그는 값비싼 고기를 찾으러 돌아가겠다고 발표하며 자신과 같은 퇴색한 임금 노예는 강하다고 자랑한다. 린지천은 너무 위험하고 고기가 이미 상했다며 그를 말리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떻게 상했는지 알 수 있었는지 물으며 의심스러워한다. 린지천은 초조하게 땀을 흘리며 재빨리 뻔한 추측이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제 비어있는 공안국에서 경찰대장은 여전히 그날 밤의 이상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평범한 중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힘과 정확도로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낼 수 없다. 갑자기 그는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그는 서류 캐비닛 위에 앉아있는 어떤 정상적인 설치류보다 훨씬 큰 거대한 쥐를 보고 충격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거대한 쥐가 뛰어내린다. 대장은 즉시 권총을 뽑아 사격을 개시한다. 대결은 빠르고 격렬하며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흐릿한 장면으로 끝난다. 다음날 수업에서 린지천은 책상에서 한숨을 쉰다. 전날 밤을 되돌아보며 그는 강력한 이단자와 여성 사이보그에 비해 여전히 너무 약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가이드북의 진행료를 채우기 위해 귀신 그림자 오징어와 같은 짐승 고기를 더 많이 사기 위해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
그는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학습 자료를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묵살한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이 세상에서 무술과 유전자 융합이 학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행동할 때라고 결정한다. 나중에 그는 시 건물에서 무술팀이 연습하는 체육관으로 향한다. 그는 곽 코치가 보온병에서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인사한다. 놀란 곽 코치는 그가 팀에 합류하러 왔는지 아니면 팀에 대해 더 배우러 왔는지 묻는다. 대신 린제이는 몸을 기울여 시합에서 뛰는 것을 제안받을 수 있는지와 상금은 얼마나 높은지 몰래 묻는다. 코치는 웃으며 그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상금은 수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확인한다. 주요 관심사가 해결되자 린지천은 코치의 손을 잡고 오늘 무술팀에 합류한다고 발표한다. 곽 코치는 기꺼이 그를 환영한다. 코치는 새로운 멤버를 발표하기 위해 팀을 모은다. 그는 린지천을 소개하며 그들에게 스포츠대회 챔피언으로서의 그의 활약을 상기시킨다. 다른 팀원들, 장카이, 황텐신, 오라싱, 리수통, 한이꺼가 자기소개를 한다. 마지막으로 린쯔천이 자기소개를 한다. 린쯔천은 정식 무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곽 코치가 기본 주먹과 발 기술을 시범 보인다. 코치는 동작이 간단해 보이지만 마스터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팀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인 리수통도 완벽하게 익히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언급한다. 그러고 나서 린쯔천에게 한번 해보라고 격려한다. 린쯔천이 준비 자세를 취한다. 천부적인 무술 통찰력을 주는 천상의 지혜의 근원 덕분에 그는 시범을 보는 것만으로 모든 디테일을 이미 외우고 이해했다. 그가 주먹 기술을 연습하자 시스템 알림이 활력, 힘, 민첩성, 숙련도에 포인트를 부여한다. 그는 손과 주먹 동작을 완벽한 정확성과 속도로 실행한다. 그는 강력하고 유연한 발차기를 수행하며 매끄럽게 다리 기술로 전환한다. 또 다른 시스템 알림이 그의 다리 근육, 민첩성, 숙련도에 포인트를 부여한다. 코치와 팀원들은 멍한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코치는 턱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온병을 거의 놓칠 뻔한다. 그는 어떻게 누군가가 한번 보고 복잡한 형태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는 100만 명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무술 천재임에 틀림없다. 그날 저녁 상하이에서 린쯔천의 어머니 신이 저녁 먹으라고 부른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열렬히 달려나가서 뭘 만들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랑스럽게 그가 원했던 유령 그림자 오징어 한 접시를 내놓는다. 향이 엄청나서 어머니에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말한다. 어머니는 뜨거울 때 먹으라고 재촉한다. 그는 한 입 먹고 그녀의 요리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칭찬한다. 기뻐하며 그녀는 그를 위해 세 근이나 샀으니 많이 먹으라고 한다. 그가 먹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 그는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유령 그림자 오징어의 생명 본질의 흔적을 삼켜 안내서 진행률을 3.01%로 만들었다. 그는 고기를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한다. 만약 알았더라면 첫 번째 배치를 만져서 망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동안 뉴스 보도가 그들의 관심을 끈다. 에너지 코어와 융합한 후 역사상 최연소 사이보그인 14세 천재 소녀에 대한 것이다. 그녀의 에너지 시스템은 그녀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하여 5000kg SUV를 한 손으로 들어올리고 100m를 3초에 질주하고 8m를 수직으로 점프한다. 이것을 보면서 린쯔천은 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생각한다. 교토 천재의 유전자 융합과 이 소녀의 사이버네틱스 중에서 어떤 경로가 더 강할까? 그의 생각은 또 다른 속보에 의해 중단된다. 그들이 만났던 보안대장 헤이춘산이 사무실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이다. 감시 영상에 따르면 그는 역에 침투한 거대한 돌연변이 쥐에게 공격받아 잡아먹혔다. 구급대원들이 그의 시신을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 린쯔천은 경악한다. 그는 전날 밤에 봤던 큰 쥐를 떠올리며 그것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거대한 쥐가 도시를 휩쓸고 다니는 것을 상상한다. 대장의 죽음은 고조되는 위험을 암울하게 상기시켜준다. 린쯔천은 강렬하게 바라보며 즉시 훈련을 강화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경찰서장의 죽음 이후 린쯔천은 자신을 가혹한 훈련 계획에 헌신한다. 강도 높은 연습 후 그는 이제 100m를 4.61초의 맹렬한 속도로 질주할 수 있다. 그의 신체적 힘이 급상승했다. 그의 수직 점프는 5.3m이고 한 손으로 놀라운 1200kg을 들어 올릴 수 있다.
개인 훈련 외에도 그는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위해 힘을 빠르게 키우기를 바라며 학교팀과 함께 무술 연습을 계속한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그는 체육관으로 향하여 호기심 많은 성칭한을 데려간다. 가는 길에 분홍색 머리를 가진 소녀가 린쯔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신선한 우유 한 병을 건넨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감사하며 성칭한과 함께 지나가 소녀를 실망시킨다. 멀리서 그의 팀 동료 장카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는 스포츠 대회에서 자신을 이긴 사람이 자신이 존경하는 소녀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에 분개하며 주먹을 꽉 쥔다. 좌절감을 억누르지 못한 장카이는 앞으로 달려가 그들의 길을 막는다. 그는 린쯔천에게 무례하고 소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꾸짖는다. 린쯔천이 침착하게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고 설명하자 장카이는 그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른다. 격분한 장카이는 린쯔천을 가리키며 스파링을 신청한다. 그는 조건을 제시한다. 그가 지면 다시는 린쯔천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린쯔천이 지면 우유 한 병을 다 마셔야 한다. 도전이 막 제기되었을 때 새로운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 새로운 업적 미션이 시작되었다. 적자 생존의 생물학적 특성을 위해 공식 대회에서 1000명의 다른 상대를 물리치십시오. 린쯔씨는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이것은 그가 기다려온 기회이다. 위협적인 보라색 오라에 둘러싸여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의 눈은 스파링에 동의하면서 기대감으로 빛난다. 결투 소식이 학교에 빠르게 퍼진다. 두 학생은 흥분하여 인기 있는 주니어 린쯔친과 선배의 싸움을 보러 가기로 한다.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체육관은 스파링 지역 주위에 큰 원을 그리며 구경꾼들로 가득 차 있다. 관중들은 분명히 린쯔천의 편이다. 그의 여성 팬들 중 많은 수가 그를 응원하며 상대방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라고 말하고 아까 분홍색 머리를 한 소녀도 폰을 준비한다. 장카이는 모두가 자신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짜증이 나서 코웃음을 친다. 그는 내적으로 린쯔천의 재능이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이 결투를 떠오르는 천재를 제자리에 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마지막 기회로 여긴다. 상대방의 강렬함과는 대조적으로 린쯔천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저녁 먹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묻는다.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장카이는 비웃으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동의한다. 궈 코치가 심판을 보기 위해 그들 사이에 선다. 그는 규칙을 상기시키며 시작하기 위해 손을 든다.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장카이가 기다리라고 소리친다.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린쯔친에게 핸디캡을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거의 2년 동안 훈련한 반면 린쯔친은 한 달밖에 안 된 초보자라고 지적한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그는 린쯔천에게 처음 3번의 움직임을 양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린쯔천은 간단히 동의합니다. 그가 동의하는 순간 린쯔천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장카이를 놀라게 합니다. 상대가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린쯔천은 파괴적인 주먹 한 방을 날립니다. 그 일격은 잔혹한 힘으로 적중하여 장카이의 코에서 피가 솟구치게 합니다. 그는 즉시 기절하여 체육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체육관 전체가 침묵에 휩싸입니다. 곽 코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며 한 방에 끝났다고 소리칩니다. 무술팀과 관중 역시 충격을 받아 말도 안 된다며 단 1초 만에 결투가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묵은 축하의 함성에 깨집니다. 션칭하는 주먹을 불끈 쥐고 린쯔천의 승리를 열광적으로 응원합니다. 분홍색 머리를 한 소녀를 포함한 다른 소녀들도 합세하여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 외칩니다. 패배한 상대를 내려다보며 린쯔천은 시스템 알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가 라이벌을 꺾고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얻어 우선적인 짝짓기 권리를 획득했다고 알려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새로운 임무 진행 상황이 현재 1000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연 선택 속성을 잠금 해제하려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는 남아있는 겁에 질린 무술 팀원들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친절하지만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모두 함께 스파링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로 그를 쳐다봅니다. 즉시 그들은 모두 비참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학원에 가야 하고 다른 한 명은 어머니가 저녁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아픈 척합니다. 도망치기도 전에 장카이가 간신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린쯔천을 기습 공격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재경기에서 그를 짓밟겠다고 맹세합니다. 곽 코치는 끼어들어 장카이에게 남자답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코치는 그 펀치가 단지 운이 좋은 샷이었는지 궁금해하며 다른 팀원인 사오리즈에게 그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이름을 듣고 삐죽삐죽한 머리를 한 소녀는 공포에 질려 굳어버립니다. 그는 싸울 자세를 취하지만 분명히 겁에 질려 린츠킨에게 자비를 구하며 얼굴을 때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10분 후 결과는 분명합니다. 몇몇 무술팀원들이 체육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린츠킨은 그들 위에 서서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 그는 실망합니다. 초기 승리 외에는 다른 스파링이 그의 업적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라이벌 수는 여전히 1000명입니다. 그는 친선 스파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공식 경기에서 라이벌을 꺾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곽 코치는 린츠천이 진정한 천재라고 선언하며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는 한 달 만에 신인이 새로운 자신감으로 가득 찬 팀의 에이스가 되었다고 외칩니다. 코치는 린츠킨이 이끄는 그들의 학교가 다른 모든 학교를 짓밟고 올해 지역 무술 토너먼트에서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곽 코치가 축하하는 동안 린츠킨은 잠시 정신이 듭니다. 그는 코치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토너먼트는 한 번에 많은 공식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는 공식 경기에서 그들을 꺾기만 하면 각 승리가 그의 진행 상황에 반영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결심합니다. 그의 생각은 패배한 장카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단됩니다. 의식을 되찾은 장카이는 일어서서 린츠천을 가리키며 기괴하고 지나치게 노골적인 항복 선언으로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의 이상한 말은 션칭한 곽 코치, 린츠천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완전히 충격과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투가 끝나자 관중과 코치는 재빨리 도망쳐 말을 끝내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당황한 장카이만 남겨둡니다. 이 세계에서 고등학생들은 무술이나 학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무술 수업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뒤처지지 않기로 결심한 션칭하는 무술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린츠천과 함께 맹렬히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강렬합니다. 그들은 3000m 달리기로 시작하여 1시간 동안 격투 연습을 합니다. 그 후 그들은 근력을 키우기 위해 잇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각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 린츠천은 션싱한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물론 린츠천도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연 선택 속성을 잠금 해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한 달 후 그들의 모든 노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역 무술 토너먼트 날이 다가왔고 결연한 린츠천이 경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토너먼트는 중앙격투링 주위에 엄청난 군중이 있는 거대한 도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기 구역의 분위기는 긴장됩니다. 곽 코치는 상하이 고등학교가 최강팀인 상하이 1번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비겼다고 불평하며 초조하게 명단을 검토합니다. 또 다른 팀원은 상대방이 100m를 9초 이내에 달릴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에서 밀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더합니다. 팀의 사기가 저조한 것을 감지한 린츠천은 침착하게 손을 들고 먼저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여전히 걱정되지만 곽 코치는 그의 에이스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린츠천이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가자 션싱하는 사이드라인에서 그를 응원하고 곽 코치는 확성기를 통해 격려합니다. 린츠천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의 상대는 상하이 1번고등학교에서 온 훨씬 더 크고 근육질의 학생입니다. 그는 린츠천이 1학년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재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조는 곧 조롱조로 바뀝니다. 그는 무대가 1.7m도 안 되는 꼬맹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빈정거립니다. 이두박근을 뽐내며 그는 린츠친에게 진정한 크기와 힘의 격차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심판이 결투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덩치 큰 상대가 달려들어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놀랍게도 린츠천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손쉽게 공격을 피하고 상대의 가슴에 빠른 주먹을 날려 반격합니다. 충격은 엄청납니다. 그 힘은 거대한 학생을 경기장 건너편으로 날려버리고 기절시킵니다. 아나운서는 말문이 막혀 멍하니 바라보다가 더듬거리며 린츠천의 승리를 알립니다. 사이드라인에서 션싱하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사오천이 훌륭하다고 환호합니다. 상하이 고등학교팀의 나머지 선수들은 코치를 에워싸고 린츠천이 미쳤다며 상대의 힘을 쓸모없는 근육이라고 무시하며 축하한다. 한편 반대편에서는 상하이 1위 고등학교 코치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발놀림을 사용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돌진한 패배한 학생을 질책한다. 링 위에서 린지천은 토너먼트 라이벌을 또 물리치고 랭킹이 올라가 제거 횟수가 2100영이 되었다는 시스템 알림을 받는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 경기가 발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만족한다. 상대편 코치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 선수인 챔펑이라는 소년을 불러 1학년을 최대한 빨리 짓밟으라고 명령한다. 챔펑은 침착하게 동의한다. 그는 무대에 올라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지난 선수보다 훨씬 침착해 보인다. 아나운서가 두 번째 결투 시작을 알린다. 챔펑은 즉시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린지천은 침착하게 공격에 맞서며 한 손으로 강력한 발차기를 막는다. 그러나 그의 방어의 힘으로 챔펑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회전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경기장 바닥에 세게 추락한다. 유료진이 들꺼들 들고 달려와 챔펑을 데려가며 머리 스캔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중은 어리둥절해한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상하이 고등학교 학생이 엄청나게 운이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서로 수군거린다. 일부 화난 관중은 토너먼트가 조작되었음에 틀림없다며 환불을 요구한다. 그러나 상하이 1위 고등학교 코치는 더 잘 알고 있다.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며 이것은 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상하이 고등학교 1학년은 진짜다. 대기 구역으로 돌아온 코치는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그는 다음 선수인 가오페이라는 삐죽삐죽한 머리 소년을 불러 완전한 방어에만 집중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여유가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가오페이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는 코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침착하게 말하며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링으로 걸어가면서 가오페이는 린지천의 승리를 속으로 무시한다. 그는 상대가 강하지 않고 속임수를 통해서만 이겼다고 믿는다. 9초 이내에 100m 달리기를 하는 뛰어난 속도와 더 많은 경험으로 그는 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관중은 웅성거린다. 관중들은 가오페이의 명성에 대해 논하며 그의 속도에 놀라워한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유전자 융합 사용자라고 언급하며 그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한다. 대부분 린지천의 인상적인 질주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큰 잠재력을 인정한다. 아나운서가 결투 시작을 알린다. 코치의 지시를 무시하고 가오페이는 즉시 공격을 시작하며 강력한 발차기로 린지천에게 달려든다. 그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그의 특별한 기술인 흐르는 물로 바위를 부수는 주먹을 휘두른다. 그의 코치는 분노하여 공격하는 제멋대로인 학생에게 소리친다. 가오는 방어를 비웃으며 자신 같은 천재는 방어가 필요 없다고 믿는다. 한편 린지천은 쉽게 공격을 피하며 그 기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즉석에서 배우기로 결심한다. 가오페이는 단 한 번도 공격을 마치지 못해 좌절감을 느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린지천이 어떻게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당황하지 않고 린지천은 침착하게 그에게 다른 기술이 있는지 묻고 조롱한다. 분노한 가오페이는 필사적으로 또 다른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똑같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본 린지천은 관찰할 시간이 끝났다고 결정한다. 그는 생각한다. 좋아, 끝내자. 그는 마지막 펀치를 쉽게 피하고 가오페이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 한 방으로 즉시 경기를 끝낸다. 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한다. 상하이 고등학교 지지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침묵을 깨뜨린다. 궈 코치와 션칭하는 그들의 4-5천이 짐승이라며 세 번째 연속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한다. 나머지 토너먼트도 똑같이 쉽게 진행된다. 다음 몇 명의 상대는 훨씬 약하다. 그는 각 상대를 쉽게 물리치고 곧 혼자서 상대팀의 5명의 선수를 모두 쓸어버린다. 다음 이틀 동안도 이야기는 거의 같다. 그는 계속해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혼자서 2개 학교를 더 쓰러뜨린다. 그의 놀라운 활약 덕분에 그는 상하이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 그와 그의 팀은 자랑스럽게 메달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다. 그러나 그가 시스템을 확인했을 때 라이벌 수는만 6,000명에 불과하다. 그는 이 속도라면 자연 선택 속성을 잠금 해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실망스럽게 깨닫는다. 느린 퀘스트 진행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그는 궈 코치가 그렇게 관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토너먼트 상금의 대부분인 2만 위안을 전부 받는다. 이를 학술대회 상금과 합치면 그는 이제 약 3만 위안을 가지고 있다. 그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는 즉시 슈퍼마켓에서 유령 그림자 오징어 고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데 전부 쓴다.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비싼 고기를 매 끼니마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30근을 섭취한 후 유령 그림자 오징어의 코덱스 잠금 해제 진행률은 33%에 도달한다. 그의 강도 높은 훈련과 짐승 고기 섭취가 결실을 맺는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는 다음 단계로 돌파하여 일반 3단계에서 4단계로 진급한다. 그의 신체 능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다. 그는 이제 한 손으로 1890kg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수직으로 5.65m를 점프할 수 있으며 100m를 4.49초 만에 질주할 수 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고 곧 그와 션칭하는 상하이 중학교를 졸업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그들의 길은 엇갈릴 운명인 것 같다. 마음이 아픈 션칭하는 방에 앉아 울고 있다. 그녀는 린지천에게 이유를 묻는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인문학과 무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그녀의 학업 성적은 훌륭했지만 그녀의 무술 점수는 상하이 고등학교 엘리트반에 들어갈 만큼 높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가 울고 있는 션칭한을 위로하자 그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묻는다. 그는 상하이 고등학교 교장이 자신을 영입하기 위해 집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그녀가 올 것인지 묻는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며 그녀는 교장이 분명히 그만을 위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한다. 그녀의 손을 잡고 린지천은 그녀를 일으켜 방에서 데리고 나간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는 상하이 고등학교에 머무는 한 가지 조건을 밝힌다. 선청하는 그의 책상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대로 상하이 고등학교 교장이 린지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선칭하는 교장과 함께 그의 미래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교장은 그녀의 학교에 그가 얼마나 머물기를 원하는지 표현합니다. 회의가 끝나자 교장은 일어나 떠납니다. 마지막 제안으로 그녀는 린지첸에게 그가 머물기로 동의하면 그가 가진 어떤 요청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잡은 린지첸은 그의 한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선칭하는 그와 같은 반에서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장은 초조한 선칭한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동의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새학년의 상하이 고등학교에 함께 오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린지첸과 선칭하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미래가 확보되자 린지첸은 그의 마지막 중학교 무술 토너먼트에 참가합니다. 예상대로 그의 압도적인 힘은 쉽게 그의 팀을 또 다른 챔피언십으로 이끕니다. 그는 상금을 사용하여 마침내 유령 그림자 오징어 코덱을 잠금 해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20%밖에 남지 않았고 새로운 상금은 진행률 표시 줄을 최대로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는 안전을 위해 상하이 외곽의 외딴 숲으로 여행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는 마지막 남은 오징어 고기에서 생명 에센스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둘러싸고 시스템 알림은 그가 많은 양의 에센스를 흡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는 마지막 힘의 파동을 느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코덱의 진행률 표시 줄이 100%에 도달합니다. 새로운 알림은 그가 유령 그림자 오징어 코덱을 잠금 해제하고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액체 친화력의 축복을 얻었다고 발표합니다. 이 능력은 물과의 친화력을 향상시켜 자유롭게 움직이고 수중 환경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진정되면서 그는 조용한 숲에 서서 힘없는 오징어 촉수를 들고 그의 새로운 능력이 약간 시시하다고 느낍니다. 여전히 시시하다고 느끼면서 린지첸은 근처 연못에서 그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는 그의 액체 친화력의 축복에 약간의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피부가 주름지지 않고 오랫동안 담글 수 있으며 물 저항이 줄어들어 수영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는 물에 앉아 유령 그림자 오징어가 낮은 등급의 짐승이기 때문에 능력이 매우 강력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는 더 나은 속성을 얻기 위해 더 높은 등급의 짐승 고기를 위해 저축하거나 강력한 야생 돌연변이 짐승을 직접 사냥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끔찍한 거대한 돌연변이 쥐에 대한 기억은 그의 결의를 강화하고 그는 주먹을 쥐며 더 강해지기로 결심합니다. 학교가 시작되기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린지첸의 어머니와 선싱한의 가족은 여행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새로운 액체 친화력을 더 잘 연구하기 위해 린지첸은 해변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이 바다에 서 있을 때 선싱한은 몸을 떨며 바닷물이 차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린지첸은 완전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적응하라고 말하고 물에 뛰어들어 엄청난 속도로 수영합니다. 그가 움직일 때 그의 시스템은 수영과 다이빙에 대한 능력치를 보상합니다.
해안에서 초조한 성싱아는 그에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외칩니다. 린지체는 물에서 머리를 내밀고 갑자기 그의 어린 시절 친구가 아직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그녀에게 기본 사항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평균적인 운동 재능을 고려할 때 그는 그녀가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선칭아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수영이 놀라울 정도로 쉽고 바로 배웠다고 신나게 외치며 쉽게 다이빙합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수영하고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떠오르며 아무런 지시 없이 다이빙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린 자이치는 이상한 푸른 물의 오라가 그녀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가 떠오른 후 그녀는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신나게 말합니다. 그녀는 수중에서 눈을 뜨면 보통 따갑지만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언급합니다. 사실 그녀는 그것이 시원하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린제이 체인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는 그녀가 헤엄쳐 가는 것을 보며 상황이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녀가 그렇게 즉시 모든 기술을 마스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빠른 학습은 단순히 정상이 아닙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그는 긴장할 때 그녀의 평생 문제인 야뇨증을 회상합니다. 그는 이 약점이 실제로 그녀가 타고난 강력한 물 친화력의 징조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그를 흥분시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부모님의 자이영지어 소설의 캐릭터처럼 일종의 특별한 재배 몸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 다이빙합니다. 그녀의 공연은 그들이 수중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그들이 10분 이상 숨을 참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는 선싱안과 같은 초보자에게는 믿을 수 없는 위협입니다. 그들이 헤엄칠 때 선싱안의 표정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상한 소용돌이 소리가 그녀 주변의 물을 통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둘 다 근원을 찾으려고 이를 봅니다. 그들은 갑자기 떠오르고 성싱하는 빛나는 푸른 물이 그녀 주변을 소용돌이치자 울부짖습니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이 해변을 따라 걸을 때 린지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몸을 떨며 그녀는 수중에서 이상하고 으스스한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들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어떤 종류의 소리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떠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메아리치는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겁에 질린 성싱한을 진정시키기 위해 린지체는 그녀를 다시 호텔방으로 데려갑니다. 나중에 그는 이상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검색하지만 결과를 찾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그는 그의 불안한 에너지를 훈련에 사용합니다. 그가 1000회의 웨이트 시덥을 수행할 때 그는 갑작스러운 힘의 파동을 느낍니다. 시스템 알림은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는 평범한 5단계로 진출했습니다. 놀랍지만 기뻐하며 그는 그의 새로운 힘을 고려합니다. 그는 5단계에서 완전히 성장한 거대한 돌연변이 쥐와 경쟁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에 찬 빛이 나타나고 그는 주먹을 쥐며 그의 맨손으로 짐승을 찢어 죽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새로운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그는 밤에 빈 해변으로 갑니다. 능력치 향상은 엄청납니다. 그의 100m 달리기 시간은 불과 3.64초로 떨어졌고 그의 수직 점프는 놀라운 6.98m로 증가했습니다. 그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근처의 차를 발견하고 이제 한 손으로 1600kg의 차량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새로운 발전으로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방학이 끝나고 그와 션칭아는 상하이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첫날 그들은 일찍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2명의 새로운 여학생이 그를 알아보고 잘생겼다며 함께 당번이라 행운이라고 속삭입니다. 반 친구들이 그를 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당번을 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시스템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이 업적은 새로운 생물학적 속성인 사교적인 동물을 위해 1000개의 협동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션칭안과 교실을 청소하면서 그는 이 새로운 속성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아직 학년 초라서 그는 방과 후에 거대한 슈퍼마켓에 가기로 합니다. 이제 그는 유령 그림자 오징어 코덱스를 해제했으니 능력의 새로운 대상을 선택할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비싼 짐승 고기 코너를 둘러보던 중 새로운 아이템에 시선이 멈춥니다. 냉장 케이스 중 하나에는 포장된 사나운 거대 독수리 머리가 진당 19.98위 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는 패키지를 집어들면서 기쁜 미소를 지으며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나운 거대 독수리는 유령 그림자 오징어보다 더 높은 등급의 E형 짐승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보다 30배나 강한 엄청나게 강력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 가장 빠른 먹이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냥꾼입니다. 그의 방으로 돌아와 린지천은 독수리 고기를 살펴봅니다. 그는 강화된 시력이 엄청난 전투 이점을 제공하므로 가이드북을 해제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또한 진당 1998위안이라는 가격은 더 저렴한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고기에 손을 대고 시스템이 그가 사나운 거대 독수리의 생명 본질의 흔적을 삼켜 가이드북의 1%를 해제했음을 확인하면서 푸른 에너지가 그를 감쌉니다. 몇 가지 계산을 거친 후 그는 고기 일진이 1%의 진행률만 제공하므로 가이드북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20만 위안 이상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토너먼트 상금이 중학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그는 2학년이 되기 전에 사나운 거대 독수리의 코덱스를 해제하기 위해 경쟁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면서 린지천의 상하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첫날 선생님들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술 및 담임 선생님, 기계 개조 선생님, 유전자 융합 선생님, 야생 생존 선생님입니다. 소개가 끝난 후 그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몇몇 학생들이 먼저 나섭니다. 긴 보라색 머리를 가진 추이통이라는 소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활기찬 핑크색 머리를 가진 종이자가 애니메이션, 코스프레, 스포츠에 대한 사랑을 공유합니다. 다음으로 펑화광이라는 소녀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곧 션칭안의 차례가 됩니다. 주목받는 것은 그녀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붉히며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션칭안이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에게 앞으로의 지도를 부탁한다고 간신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린지천의 차례입니다. 그의 소개는 가장 짧고 직접적입니다. 그는 단순히 일어서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모두의 응원을 부탁합니다. 소개가 끝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갈색 머리를 가진 새로운 여학생이 놀란 표정의 션칭안에게 다가갑니다. 그 소녀는 션칭안에게 입학 시험 점수를 묻습니다. 션칭안은 709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하고 새로운 소녀인 추루이에게 점수를 묻습니다. 추루이는 션칭안의 점수가 자신의 698점보다 10점 이상 높다고 감탄하며 놀랍니다. 추루이는 이어 체력 검사 부분에 대해 물으며 100점 만점에 95점밖에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질문은 션칭안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점수가 79점으로 너무 낮아서 엘리트반에 들어가지 못할 뻔했고 너무 부끄러워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다고 속으로 당황하며 더듬거립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 끈질긴 추루이는 션칭안이 94점이나 93점을 받았는지 계속 추측합니다.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션칭안은 조용히 그녀에게 더 낮았다고 말합니다. 추루이는 90점대 초반의 점수를 계속 추측하며 션칭안을 더욱 당황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손이 책상에 쾅 하고 내려와 추루이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린지천입니다. 그는 능숙하게 몸을 기울여 당황한 소녀에게 이 채트에 그녀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잘생긴 소년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에 놀라고 기뻐하며 그녀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션칭안은 린지천이 어색한 대화에서 그녀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린지천은 이어 다른 남학생인 헤이위에게도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들을 추가한 후 그는 쌓인 그룹 채팅을 만듭니다. 시스템 알림은 그가 그룹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또 다른 협동 과제를 완료했음을 즉시 확인해줍니다. 사회적 동물 업적 진행률은 이제 1000개 중 2개입니다. 그는 이 퀘스트가 의외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룹 채팅을 만든 후 4명의 새로운 친구는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헤이위는 자신이 이웃 도시인 나니안시 출신이며 도장을 운영하는 명문 무술 가문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심지어 나니안시 청소년 무술 대회에서 8위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합니다. 추루이는 자신의 가족이 의류 매장 체인을 소유하고 있어 부유하다고 공유합니다. 린지천과 션칭안도 자신의 배경을 공유한 후 4사람은 빠르게 친밀한 그룹이 됩니다. 그들이 편안해질 무렵 희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해서 누가 가장 강한 학생인지 맞춰보라고 요청합니다. 추루이는 즉시 린지천을 가리키며 그가 전체 지역 입학시험에서 최고 득점자였기 때문에 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헤유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새 친구가 그렇게 뛰어난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린지천은 겸손하게 최고 득점자가 반드시 가장 강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교장 선생님은 반을 위해 나니안시에서 온 2명의 뛰어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습니다. 헤이유는 두 학생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금발머리를 가진 소년인 왕슈오지에로 나니안시에서 3위를 차지한 학생이며 100m 달리기를 7.98초에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근육질의 소년인 루강으로 엄청난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300kg의 바벨을 한 손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션싱안과 추루이는 모두 눈에 띄게 감탄하고 겁을 먹습니다. 반면에 린지천은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내적으로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그 숫자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업적을 비웃습니다. 곧종이 다시 울리고 다음 수업은 교과서를 배부하는 수업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무술, 유전자 융합, 기계 개조, 야생 생존의 4가지 주요 과목이 있습니다. 린지천은 이미 모든 자료를 독학했기 때문에 자유시간을 활용하여 훈련할 한적한 장소를 찾기로 합니다. 그가 훈련하면서 그의 생각은 더 큰 위협으로 향합니다. 그는 위험한 쥐신교가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경찰은 일부 하위 2단자만 체포했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강력한 쥐왕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은 그의 결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가능한 한 빨리 힘을 키워 최소 6단계에 도달하여 쥐왕까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겠다고 결심합니다. 첫 번째 실기 수업은 야생 생존입니다. 교사 시청베이는 학생들을 숲지역에 모아 나무를 드릴로 뚫어 불을 피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허유는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중얼거립니다. 놀랍게도 왕서재와 루공이 모두 앞으로 나와 원시적인 방법으로 불을 피우는 데 성공합니다. 선생님은 감탄하며 어떻게 배웠는지 묻습니다. 루공은 여름 캠프에서 배웠다고 설명하고 왕서재는 온라인 동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끝난 후 린츠천은 자신의 작은 그룹에게 똑같은 기술을 쉽게 가르치고 그들은 빠르게 그것을 숙달합니다. 나중에 무술 수업에서 야오이안펑 선생님은 특별한 호흡 및 수련 기술을 가르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다시 한번 왕서재와 루강은 이미 배웠다고 크게 외치며 반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들의 시연은 약간 서툴지만 어쨌든 해냅니다. 이미 이 기술들을 알고 있는 린츠천은 눈에 띄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한 달이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어느 날 기계 개조 수업에서 카이위안페이 선생님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발표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그는 상위 3명에게 현금 상금을 공개하는데 1등은 888위안, 2등은 666위안, 3등은 333위안입니다. 린츠천은 상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1등 상금이 비싼 야만적인 거대 독수리, 고기반, 근을 살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수업은 시험을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유전자 융합 선생님 류두린도 같은 생각을 하고 깜짝 시험을 치르는데 상금 구조도 같습니다. 2번의 어려운 시험 후 학생들은 지쳐버립니다. 허유는 책상에 엎드려 신음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불평합니다. 한 여학생은 90점을 받았지만 60점의 합격점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한탄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동안 왕서재와 루공은 태연하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루공은 왕서재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왕서재는 마지막 질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고전했기 때문에 95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루공은 태연하게 동의하며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으며 95점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만한 대화를 들으며 허유는 그들을 노려보며 분노에 휩싸여 그들을 얼마나 때리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기계 증강 테스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는 점수를 읽으며 거일링이 52점을 받았고 선칭하는 61점으로 합격했다고 밝힙니다. 선칭하는 린츠천에게 합격했다고 신나서 말하고 그는 그녀의 노고에 축하를 보냅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허유가 인상적인 88점을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는 겸손하게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대답하며 3등 상금 333위안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루강과 왕수호제가 예상대로 95점을 받았다고 확인하며 완벽한 점수에서 단 한 문제만 틀렸다고 칭찬합니다. 왕수호제는 10분만 더 있었으면 마지막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하고 루강도 동의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허유는 좌절하지만 3등은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충격적인 결과를 밝힙니다. 시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100점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린츠천입니다.
왕서재와 루공은 충격을 받아 그 결과가 터무니없다고 외칩니다. 나머지 반 친구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패배한 허유조차도 린쯔천이 다른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함께합니다. 선칭한과 추루이는 상하이의 영광으로서 그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칭찬을 무시하고 린쯔천의 관심은 상금에 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카이 선생님에게 1등 상금 88위안은 언제 지급될 것인지 묻습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며 린쯔천이 돈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시간 후 유전자 융합 시험 결과가 발표됩니다. 카이이안 페이 선생님은 점수를 읽습니다. 이번에는 나니안 듀오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루강은 81점, 왕수호제는 83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점수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실망합니다. 대조적으로 선칭하는 78점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위 5위 안에 들고 추루이와 함께 축하합니다. 반 친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린자이치는 또다시 완벽한 점수를 획득하여 또 다른 상을 쉽게 획득합니다. 이 두 번째 압도적인 승리는 허유, 왕서재, 루공의 자신감에 큰 타격을 주어 위기소침하게 만듭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왕서재와 루공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린쯔천이 미리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공개적으로 제시합니다. 카이이안 페이 선생님은 즉시 그들의 비난을 묵살하고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직접 설계했으며 정답은 온라인에서 구할 수 없어 부정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습니다. 반 친구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허유와 추루이는 왕수호제와 루공이 못된 패자라며 비웃습니다. 허유는 그들을 나니안 씨의 수치라고 부르고 추루이는 교양 없고 못생긴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덧붙입니다. 점심 식사 후 야생 생존 실기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청베이 선생님은 상위 3명에게 현금 상금이 주어지는 것이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시험은 등반, 수영, 마찰로 불 피우기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학업 테스트에서 패배한 왕수아제는 루공에게 실기 시험에서 만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루공은 동의하고 둘 다 린쯔천을 노려보며 그를 짓밟고 수치를 씻어내겠다고 맹세합니다. 시험은 속도가 승자를 결정하는 등반으로 시작됩니다. 예상대로 린쯔천의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쉽게 압도합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암벽을 오르며 나니안 듀오를 멀리 뒤처지게 하고 1위를 차지합니다. 나무 오르기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끝납니다. 린쯔천은 또다시 1위를 차지하고 패배한 왕수호제는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고 불평합니다. 린쯔천은 뛰어나지만 그의 진짜 걱정은 선칭한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등반의 어려움을 겪고 꼴찌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재능은 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수영 부분에서 자신감을 되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불 피우기 부분입니다. 상금에 눈이 먼 린쯔천은 나니안 듀오를 계속 짓밟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강렬한 집중력과 속도로 작업을 시작하여 58초 만에 성공적으로 불을 피웁니다. 왕서재와 루공은 그의 미친 손속도에 당황하며 어떻게 모든 일에 그렇게 빠를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봅니다. 야생 생존 시험의 마지막 부분은 수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칭한이 빛을 발할 차례였습니다. 물에 대한 타고난 친화력을 활용하여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수영하며 나니안 듀오를 쉽게 짓밟고 그들의 산산조각난 자신감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줍니다. 왕서재는 선칭한이 어떻게 갑자기 물속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험 후 왕서지와 루공은 패배감에 휩싸여 한동안 완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점심시간 동안만 지속되었다. 오후에는 무술 최종 시험이 시작되었다. 야오 위안펑 선생님은 반 전체의 동기부여를 위해 스파링 대회를 통해 실력 향상을 시험할 때라고 발표했다. 상위 3명에게는 상품이 주어질 것이다. 왕서지와 루공에게 이것은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결의에 찬 그들은 자존심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여기가 체력과 전투기술이 중요한 무술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린쯔천이 무술에 약하다면 다른 점수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스파링 전에 선생님은 워밍업으로 100m 달리기, 한 손 바벨 들어올리기, 제자리 높이 뛰기를 측정하여 신체 테스트를 실시했다. 린쯔천은 너무 화려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제했지만 여전히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는 100m 달리기를 7.78초에 주파했고 330kg 바벨을 한 손으로 들어올렸다.
그의 제자리 높이 뛰기는 2.18m였고 그는 나니안 듀오를 아주 살짝 이기는 수준으로 세계 종목 모두에서 쉽게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왕서진은 린쯔천이 어떻게 더 빠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루공은 근육질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당황했다. 정신을 가다듬으려 왕서진은 루공에게 신체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해서 스파링에서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투에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이 기회를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테스트 후 모든 사람이 스파링 경기를 위해 결투장으로 이동했다. 적자 생존 업적을 완료하고 싶었던 린쯔천은 먼저 링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의 압도적인 모습에 감히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서지와 루공조차 먼저 지켜보기 위해 물러섰다. 교착 상태를 본 선생님이 개입했다. 그는 루에이라는 학생을 불러 린쯔천과 스파링을 하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마주했지만 경기는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린쯔천은 루에이를 날려버리는 단 한 방의 강력한 펀치로 즉시 끝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머지 상대를 빠르게 해치우며 같은 잔혹한 효율성으로 반의 모든 학생을 쓰러뜨렸다. 이것을 지켜본 왕서지와 루강은 절망에 빠졌다. 왕서지는 린쯔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아마도 신체 테스트 동안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린다. 그는 어떻게 그런 괴물과 경쟁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의 기가 꺾일 즈음 허위가 갑자기 링으로 뛰어들어 류강의 이름을 외쳤다. 그는 류강을 가리키며 몸이 풀려 최고조에 달했다고 선언하며 그에게 싸움을 건다. 좌절감을 풀고 싶었던 류강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린쯔천에게는 자신이 없지만 허위를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30초 안에 그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전투 함성과 함께 허위는 달려들고 두 사람은 빠른 공격을 주고받으며 충돌한다. 그러나 싸움은 그들의 힘의 명확한 차이로 결정된다. 루공은 허위의 발차기를 쉽게 잡고 자신의 뛰어난 힘을 사용하여 그를 휘둘러 링 밖으로 던져버린다. 허위는 세게 추락하여 패배하고 구토한다. 승리한 루공은 패배한 반 친구를 내려다본다. 그는 희유의 신체 기술이 반에서 최고라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더 낫다고 거만하게 결론짓는다. 승리 후 류강은 린쯔천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 린쯔천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스파링을 신청한다. 내부적으로 그는 이것을 업적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로 여긴다. 승리 직후 자신감에 차있던 류강은 씩 웃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받아들인다. 루강은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에 나선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 차이는 분명하다. 린쯔천은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공격을 쉽게 피하고 잔상을 남긴다. 루강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전에 린쯔천은 재빠른 발차기로 그를 공격한다. 강력한 타격이 루강의 등에 정통으로 명중하고 그는 단 한 방에 패배하여 링 밖으로 날아간다. 나니안 듀오 멤버가 모두 패배하자 다른 학생들은 마지막 남은 한 명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왕서지에게 그의 쓰러진 형제의 복수를 할 것인지 묻고 나니안의 자부심이 이제 전적으로 그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소리친다. 그들은 겁먹지 말라고 조롱한다. 짜증이 난 왕서지는 군중에게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소리치며 이미 싸울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린쯔천과 맞서기 위해 링으로 달려간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상대 앞에선 그는 필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결의를 다진다.